뭐 원래는 제가 이렇게 드린 페이지 안에서 하는 게 좋은데 뭐 더 작성하고 싶으면 더 작성하셔도 돼요. 다만 너무 많이 작성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글을 명확하고 짧게 정리 요약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분량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랑 제가 대면 강의가 되면 요런 글 쓰는 거 요런 거 위주로 좀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부득이 온라인 강의가 되다 보니까 그냥 거의 맨날 이론, 사실관계, 사건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려가지고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다음 학기에는 제가 어떤 과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다른 과목을 한다면 조금 더 구성 내용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같이 공유하면서 네, 가능합니다. 뭐 흔히 말하는 뭐 고시답안지 쓰듯이 자, 행정법 같은 경우는 13일로 지금 제가 요청을 해서 바꿔놨습니다. 자, 그래서 13일 저녁 12시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 요건 됐고, 이제 PDF 파일.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같이 이제 학습을 할 거냐.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경찰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직이 되고, 그러한 조직의 근거에서 경찰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한 작용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경찰 책임이라는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럼 이러한 경찰 작용을 통해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최후 수단, 즉, 경찰의 의무 이행 확보 수단입니다.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경찰이 자 국민이 이렇게 공공의 안녕과 질서 그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실제 집행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경찰 관련 사건들은 이러한 의무 이행 확보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행정경찰의 영역과 그리고 사법경찰 관리, 즉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형사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형사 영역으로 봤을 때 경찰들이 범죄인을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는 그러한 방법론으로서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 역시도 넓은 의미로 보면 경찰 적용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라고 같이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경찰기관에 의한, 참, 일단 화면 보여요? 네. 경찰관에 의한 의무 명령이 하나이죠. 거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유형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강제, 경찰강제는 경찰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경찰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할 수밖에 없죠. 즉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권에 기초한 이러한 행사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 경찰이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이것을 우리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경찰상 필요한 상태, 즉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우리는 경찰의 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도로교통상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요. 그런데 경찰이 내 앞에 가로막습니다. 그러더니 음주 측정을 합니다. 그런 음주 측정을 통해서 도로교통법상에 나와 있는 음주 측정 기준, 상황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본 바 내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에 따라 경찰이 나한테 하는 모든 작용은 경찰 강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찰 강제는 경찰상의 강제 집행과 경찰상의 즉시 강제가 인정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경찰 강제 역시 어떻게 한다? 법치 국가적 경찰 작용의 하나인 이상 엄격한 법규의 근거를 요하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최소한의 목적을 위해서 발동할 수 있다 없다? 발동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경찰상의 강제 집행. 경찰상의 강제 집행이 뭔 소리지? 라고 하면 경찰상 강제 집행은 그것이 경찰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찰상의 즉시 강제랑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집행. 두 번째, 직접 강제. 세 번째, 집행벌. 만일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다? 돈으로 대신 내는 이행강제금. 그리고 강제 징수의 방법으로 주로 세금 부과의 방식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방식으로 우리가 경찰상 강제 집행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대집행은 경찰상의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상의 강제 집행과 관련해선 어떤 법이 적용된다? 행정대집행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대표적인 영역이 뭐가 있지?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께 무엇을 얘기를 드릴 수 있냐? 여러분 아마 주말 동안 뉴스 보셨으면은 사랑의 교회 알죠? 성북구에 있는 자, 지금 사랑의 교회가 있는 그 해당 지역이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으로 확정이 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이러한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교회 교인분들이랑 몇몇 분들이 그러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거부하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뭐다? 보상금이 적다. 라는 것을 근거로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과 성북구청 등이 적법한 절차인지 아닌지를 한번 따져보자라고 판단을 해서 그에 대해서 승소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 법원의 영장, 법원의 판결문 등을 기초로 한다 대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의 철거를 위한 대집행. 그러다 보니까 원칙대로라면 어떡한다? 경찰이 직접 해야 돼요. 그리고 법원 공무원들이 집행관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철거 현장에선 누가 한다? 경찰 플러스 법원의 집행관이 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을 자주 볼 거예요. 영화 검사회전 강동원이나 그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갯벌 관련 사업하는데 용역으로서 활동하죠. 우리나라에서 용산 참사 사태라든가 몇몇 사태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노량진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우리나라에서 대집행이 있어서는 무엇이 가능하냐? 용역을 사용하는, 용역을 통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용역, 즉, 이들은 공무원이냐?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이러한 강제 집행을 또는 철거를 담당하는 이분들의 용역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왜 답변들이 없어.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아니지만 이들이 하는 업무는 사실상 공무원의 일을 대신하니까 말씀했던 것처럼 공무수탁 사인입니다. 이 공무수탁 사인은 뭐다?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행정행위가 공무원의 행위로 보자.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 개인이고 일반 사업자고 일반인이지만 그들이 하는 업무는 뭐다? 법원에서 하고자 경찰이 해야 될 업무 등을 대신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집행은 그들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어떤 일이 발생했냐? 법원과 성북구청 등이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들을 동원해서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온갖 막 화염병 던지고 뭐하고 방해했다가 요번에는 실제 폭력 사건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교회 교인이 그 철거를 위해 투입된 용역품들을 폭행 그리고 뇌출혈까지 이렇게 그만할게요. 폭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강제 집행에 경찰이 같이 간다 안 간다? 경찰이 같이 갑니다. 그럼 그 현장에서 그러한 폭력 등이 발생했다면 어떡한다?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같이 진행되며 그와 관련돼서는 여기 말했던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해서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다음 직접 강제. 우리나라에선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 경찰 공무원 뿐만 아니라 누구? 일반 공무원들에게도 경찰권이 주어집니다. 그런 경찰권의 형태로서 어떤 거? 직접 강제라고 해서 조사 및 각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상의 폐쇄조치 등이 가장 직접적인 예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공중위생관리시설 등이나 또는 식당 등이 제대로 운영을 안 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해당 관계 공무원, 더 구체적으로는 해당 관계 부처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모 족발집 배달 족발에서 쥐가 나왔죠. 이것에 대해서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전반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본 바 관련 법률 위반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폐쇄 조치가 가능하다. 더 구체적으로는 영업정지. 그래서 이러한 강제 조치의 또 다른 특징, 이러한 영업정지 며칠. 자,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사업주예요. 자, 영업정지 30일 vs 과징금 500. 어떤 거 택하실래요? 영업정지 30일 받는 게 나을까요? 과징금 500만 원을 받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있어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원래 경제 집행의 목적은 뭐다? 해당 사안에 대한 위법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막아야 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떡한다? 사실상 이분들의 생계가 끊기죠. 그러니까 금전적 대체 강제로 바뀐 것이 과징금, 과태료 등의 내용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한 달 영업 못한다? 이거는 우리 생계가 끊겨요. 차라리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서 과징금 내고 대신 이거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 받아들여서 고칠게요. 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요것이 더 현실적인 그런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집행벌이란 비대체적 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시행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이에 해당되는 거고 제가 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 하나 설명을 드렸던 게 우리 학교 체육관, 엄밀히 말하면 금강관이죠. 뒤쪽에 하숙촌이 있죠. 그곳에 옥탑방. 우리나라 건축법상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 도면이 있고 설계 도면이 나와 있는 대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하지만 옥탑방이라는 시설을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불법 건축물이 많아요. 이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직접 강제나 대집행으로 어떻게 한다? 건물을 직접 구청에서 철거하는 방식이 존재하고요. 또는 그렇게 철거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한다? 여기서 말한 이행 강제금을 통해서 자, 이거 언제까지
고치세요. 그거 안 고치면은 이행강제금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왜 안 지킨다? 이행강제금을 내는 비용보다 여러분 건물주 입장으로 옥탑방을 통해서 걷어들이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걷어들이는 수익에서 일부 이행강제금 내버리고 불법 건축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실제로 정말 중구청이 의지가 있다면 경찰들 동원해서 전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철거하면 되죠. 근데 아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이행강제금으로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 구청 입장에서도 그걸 굳이 철거해서 걷어들이는 이득보다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걷어들이는 구청에서 수입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땐 그게 안 돼. 일정 정도 이행강제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철거하는 게 맞죠.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다른 주장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 만일 여기에 이런 옥탑방이나 이런 시설들이 없으면 어떡하냐? 동국대학교가 학생들이 다 수용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한다? 그거 알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냥 있는 거 인정해 주세요. 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편으로도 뭘 반대하냐? 기숙사 건립, 기숙사 추가적인 건립은 반대하십니다. 참 여러 가지 모순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지금의 우리의 세태입니다. 자, 금전급부 의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강제징수는 경찰 행정에서도 금전납부 의무가 명해지므로 많이 이용되는 수단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돼서 국제징수법에 따라 세금을 안 낼 경우 어떻게 한다? 강제징수가 가능합니다. 그 마동석 씨가 나온 OCN 드라마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국세청 안에 이런 강제 징수를 전담으로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경찰상의 즉시강제입니다. 경찰상 즉시강제는 목전에 급박한 경찰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혹은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경찰기관에 의한 의무 부과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경찰기관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당사자, 즉 국민이죠. 그들의 신체, 재산, 가택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에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당사자는 어떤 책임이 있다? 상태 책임이 있는 게 됩니다. 경찰상 이러한 즉시강제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 일종입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들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즉시강제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가능한 영역을 정리하자면 헌법 제37조 2항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즉시강제는 첫 번째 도로교통법, 음주측정 거부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경찰의 즉시강제. 두 번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을 제조, 유통, 사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들에 대한 경찰의 즉시강제. 세 번째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시설의 위험, 화재, 폭발 등을 대비하기 위한 방식,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해당 식품위생 관련 사업자 또는 이러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위생상의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경찰상 즉시강제. 더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단속, 그다음에 영업정지, 그다음에 물건이 팔려면 리콜 등 이것들이 일반적인 형태의 즉시강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강제에 있어서 강제 수단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같이 살펴볼게요. 자, 경찰상 즉시강제는 그 법적 근거에 있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개별조항과 개별법 또는 특별경찰행정법에 의한 수단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보충적으로 경찰법상의 일반 조항에 의한 수단도 적용이 되며 경찰상 즉시강제 수단은 그 대상에 따라 사람에게 하는 대인적 강제,
또는 물건에 하는 대물적 강제, 그 다음에 대가택적 강제라고 하는 형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즉, 강제수단이란 건 뭐다? 우리가 말하는 침익적 행정, 특정한 개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거다 보니까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법률의 근거는 우리가 아는 특별법이 될 수도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 조항 또는 개괄 조항 등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보통 특별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 조항에 의해서만 이러한 즉시강제를 하는 것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인적 강제 수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허용되는 대인적 강제. 이 영역 중에는 우리가 많이 봤던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 첫 번째, 불신검문. 거동인 수사관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현직 경찰이 가서 그에 대한 움직임이나 그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불신검문이 있고요. 두 번째, 보호조치. 해당 사람에 대한 생명, 신체 등 위험을 발생할 경우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관의 조치행위가 대표적인 대인적 강제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해 그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다든가 또는 위험 발생의 방지 목적으로서 그를 특정한 시설에 가둬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고 제6조 1항에 나와 있는 범죄 예방 조치 그다음에 사실 확인, 장구 사용, 경찰관의 무기 사용 우리가 같이 배웠죠. 그다음에 체류탄의 사용, 무기 사용 등을 일반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개인적 강제 조치입니다. 그럼 그거 외에 개별적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특별법 형식으로서 대인적 강제가 허용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같이 살펴보면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조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염병관리법입니다. 전염병관리법. 지금 우리가 이 전염병관리법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바뀌죠. 감염법 관리 내용도 계속 바뀌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겁니다. 지금 오늘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한다? 이런 전염병 관리, 현실적으로는 코로나와 관련된 조치 및 조사를 위해 경찰과 군인을 동원하겠다.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냐? 여기서 말한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걱정이 돼요. 그렇게 뭐 일반 공무원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찰이나 군인을 동원하지만 경찰이나 군인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특수 영역이 있잖아요.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고 군인은 국방을 담당합니다. 그런 영역에서 일부 인력을 빼서 해서 다시 그들이 본인의 업무로 돌아갈 때 혹시라도 국민들에게 다수의 전염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또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찰이나 모든 군인한테 어떻게 한다? 그들에게 방호복을 입힐 정도의 우리가 여력이 안 됐잖아요. 이 결정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건데 그런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서 다음으로 교통차단 등에 대한 것이 일반적으로 법에 적용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순환 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어려운 사람이 또는 물에 누군가 빠졌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한 종사명령, 우리가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서 등장했던 게 이런 내용이고요. 소방활동 종사명령, 불이 나거나 화재가 났을 경우 일반 국민에게 소방공무원 등이 요청해서 같이 하는 소방응원, 즉 소방활동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는 그렇지만 이건 어쨌든 대인적 강제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긴급사태 시에 응급조치라는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방조제관리법이라고 해서 바닷가 주변에 보면 이런 방조제에서 혹시 낚시를 하거나 또는 누군가 물에 빠져요. 그럼 어떡한다? 선박이 구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 연락망이 돼 있어서 연락을 하는 거죠. 지금 어디 어디 바닷가 어디에 누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인근에 있는 분들 도와주세요. 그럼 어떡한다? 가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배물적 강제라고 해서 배물적 강제 수단으로는 식품위생법상의 폐기 조치, 물건이
썩었거나 또는 유해 물질 등이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것을 폐기할 수 있는 폐기 조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불량식품.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총포, 보검, 화약류 등 단속법상의 임시영치 등이 여기서 말씀드린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가책 강제 수단이란 원칙적으로 우리가 개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경찰이라고 해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가능한 게 뭐다? 똑똑 두들겨서 집주인이 문 열어주면 그 살짝 보여주는 거기만 이렇게 확인하는 거지. 그냥 영장 없이 함부로 영장주의를 어기고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대물적 강제 전화가 대가태적 수단으로서 식품위생법상의 음식물 상품에 대한 검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가택 수사 등이 가능합니다. 또 마약류관리법에 의해서 마약의 제조하고 있는 현장이나 공장 현장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이 중에 문제가 되는 건 대물적 강제는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어떻게 한다? 반하여 물건에 대하여 실력을 행사함으로써 재산권을 상실하게 하는 사실상 침해가 되는 직시강제 영역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대물적 강제입니다.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대물적 강제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임시영치.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국 뭐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개인이 갖고 있는 물건을 소유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어떻게 할 수 있다? 경찰이 임시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영장주의의 내용이 어떤 거랑 같은 성격을 갖고 있냐? 압류랑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임시영치는 뭐다? 영장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잠깐 맡아놨다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뭐다? 재산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거죠. 내 물건 뺏어갔다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내 거 뺏었다가 누군가 내 걸 뺏어가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그래놓고 다시 돌려주는 그런 내용인데 위험 발생 방지 조치로 어떤 것도 존재하냐? 대인적 강제에 대해서는 본바와 같이 사람의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미치거나 기타 위험한 사태,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지변 또는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 분마류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상태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위험 방지상 필요한 인정되는 조치를 스스로 취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광견 분마류의 출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북한산이나 이런 곳에서 들개를 만나요. 그런 들개가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찰 또는 해당 구청 등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 위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 광견 분마령의 출현에 대해서 그들을 쫓아내거나 그들을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매년 수렵 관련 법에 의해서 사냥하는 기간을 정해놔요. 야생동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 그래도 그 측면으로 봤을 때 엄밀히 말하면 그 동물들은 원래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삶의 영역을 넓혀가다가 그들이 사는 바운더리를 우리가 침해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현행법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리의 법률 조항을 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의해서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해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뭐 이런 거 아까 말했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극단한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가능한 것 못한 것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해놓고 있다라는 특징
정도만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개별법에 따른 각 단행법상의 대물적 강제로서 우리가 예외적으로도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대물적 강제 수단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물건의 파기 등에 대한 강제 처분. 자, 화제가 났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이 불을 꺼야 되는데 특정 물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게 엄청 비싼 거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물건을 안 부시면 불이 더 번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한다? 부신다. 또는 여기가 엄청 비싼 전자기기가 있어요. 근데 그 전자기기에 불이 붙었어. 그럼 어떡한다? 소방관은 소방시설, 소화기나 이런 걸 통해서 불을 꺼야 되는 게 본인의 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떡한다? 부득이 물건이 파괴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떡한다? 강제 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런 강제 처분에 대해서 소방관의 책임을 면책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불이 났어요. 불을 끄느라고 해당 물건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이거에 대해 소방관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한다. 그럼 어떤 소방관이 불을 끄겠어요? 못하죠. 그러한 처분 근거랑 면책 조항이 등장합니다. 다음으로 물건의 폐기, 식품위생법상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을 먹고 학생들이 배탈이 나거나 또는 식중독 등에 걸립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바 식품위생법상 불량식품입니다. 그런 경우가 어떻게 한다? 전량 폐기시키는 것이 그런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또는 도로의 위법 공작물에 대한 제거라고 해서 도로교통법상 원칙적으로는 도로의 관리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도로에 있어서 차를 불법으로 주정차한다든가 또는 특정 물건을 쌓아놓음으로써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다? 경찰이 이거 치우세요. 자동차 치우세요. 라고 하거나 필요하면 어떻게 한다? 견인 조치. 라고 이해하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대가택 강제가 있습니다. 자, 대가택 강제는 결국 뭐냐? 우리 개인의 집에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특정한 조치를 할 수 있냐 없냐. 현실적으로는 집보다는 주로 거주 목적의 창고나 영업소 등에 출입해서 경찰 또는 공무원들이 검사나 수색을 하는 것을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냐에 대한 것들입니다. 대가택 같은 경우는 거주자 그리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나 창고, 영업소 등에 출입하고 검사 수색하는 조치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많이 허용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다? 국민의 사생활 공간, 국가의 침해를 허용하는 문제점이 등장할 수 있지만 또 넓게 인정한다면은 그만큼 치안을 높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이다 보니까 정말 최후수단이 확실하거나 최후수단이 아니라면 자제하자라는 입장을 우리는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위험 방지를 위한 가택 출입을 우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허용합니다. 어떤 경우?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 신체 재산에 대한 절박한 경우, 이 절박성에 대한 판단은 누구한테 있다? 절박성의 판단은 경찰이 합니다.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부득이한다고 인정할 때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서 가택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능하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애매한데. 자, 여러분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바로 빨리 하고 바로 오늘 강의한 다 끝내고 빨리 끝내드리는 게 낫죠. 차라리 그게 낫겠죠. 왜냐면 지금 절반 정도 잠깐 쉴까 아니면 그냥 쭉 할까 했는데
내용 흐름 끊기면 안 되니까 차라리 쭉 하고 이번 학기 강의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럼 그렇게 진행할게요. 자, 다음으로 가택 수색이라고 해서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택, 사무실, 기타 건물에 들어가서 일정한 사실, 물건 등의 상태나 유무 검사 조사하는 것을 우린 즉시강제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음식물의 저장품의 검사, 가끔 공무원들이 국민에 매우 중요한 식품 제조업자 등에 대해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고물상, 전당포 영업소 등에 대한 조사, 총포, 화약류 등의 제작, 저장, 인검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경찰이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고물상, 전당포, 그리고 총포 화학류의 제작, 저장소에 대한 관리 감독은 누가 한다? 이것도 경찰의 영역입니다. 몰랐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경찰이 실제 되시면은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 안에 고물수나 전당포 같은 거에 대한 관리도 직접 운영합니다. 그래서 고물상이나 전당포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이것에 대해서 경찰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구청의 허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총포 화약류 같은 경우는 뭐다? 본인들이 사제총기를 만들거나 총알 등을 생산, 유통 또는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것에 대한 내용, 총을 몇 가지를 갖고 있고 어떤 종류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총알은 무엇이고 어떻게 생산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경찰과의 연락망 등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번에 저랑 수업하면서도 많이 물어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경찰이 이러한 즉시 강제를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여러분 형사소송법 배우고 있대요. 그랬죠? 형사소송법상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영장주의에 따른 적법 절차에 따른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조항? 제12조 적법 절차의 원리 그리고 헌법 제16조 주거의 수색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영장규율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찰은 영장 없이도 이런 것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결론은 어떻게 된다? 네, 가능합니다. 영장 없이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냐? 그러한 즉시강제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 의무를 지켜라 라고 경찰에 정해놓은 거예요. 내용을 이렇습니다. 자, 경찰상 즉시강제는 결국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침입적 행정이에요.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현재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영장도 없이 와가지고 즉시강제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다 적다? 당연히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 자국은 항상 뭐와 부딪힌다? 인권 문제랑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상의 즉시강제는 마찬가지로 영장 제도가 적용돼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장 청구가 어떻게 된다? 모든 경찰 작용을 일일이 다 우리가 그거 하긴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보니까 경찰한테 개별적으로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거예요. 그게 뭐다? 더 중요하니까. 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 경찰상의 목적이랑 형사상의 목적에 있어서 이것들이 일치하는 경우나 뭐 어떤 경우에 따라 뭐 개별적으로 두는데 요건 좀 학설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다만 자, 그럼 현행법상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경찰 조치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 중에 즉시강제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해당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급박성의 원칙. 이러한 문제가 내 눈앞에서 바로 발생하는 거예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또는 공무원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문제가 발생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필요성의 원칙.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충성의 원칙. 다른 수단으로는 지금 할 수 없어요. 내 눈앞에서 지금 범죄가 벌어지거나 내 눈앞에서 그러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다른 거로 방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요청하거나 이거 안 되니까 내가 직접 해야 된다. 최우수단성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경찰 적용을 통해서 내가 달성하려고 하는 이러한 공익이 개인이 입는 피해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공익 우선의 원칙. 우리는 경찰상 즉시강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요 네 가지 원칙의 특징은 전부보다 여러분이 앞으로 현직 경찰이 돼서 또는 공무원이 돼서 공무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원칙에 따라서 뭘 작성하냐? 자, 심할서를 쓰는 거예요. 심할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사건 경위서, 그 다음으로 경찰관 조서의 작성, 기준이 이겁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서류의 특징, 일단 한글 파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실관계가 무엇이었냐? 육하 원칙에 따른 사실관계를 작성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법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지금 봤던 급박성, 필요성, 보충성, 비례 원칙 등에 근거한 이러한 조치를 했고 그런 나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조치에 의해 다른 처벌 또는 행정명령 등을 집행해 달라라고 하는 글을 여러분들이 많이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 작성하는 글들이 대부분 거의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경찰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권입니다. 자, 경찰 조사란 경찰상 행정조사의 경찰상 행정조사란 경찰상 조사 혹은 경찰 조사를 하면 경찰기관이 사회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경찰상의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권력적 수단에 의한 경우 또는 비권력적 수단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해요. 이런 경찰상의 조사는 질서 유지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 작성이기 때문에 경찰 작용을 위한 준비된 또는 부수적인 작용에 그치며 그 자체로서 어떻게 한다? 직접 일정 경찰 작용을 실현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강제 조치를 위한 사전 조사가 거의 대부분이죠. 이런 강제 조치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 발생을 했는가?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만약 수사 체계로 보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잠복 수사, 내사, 내용이 여기서 말한 경찰 조사의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범인을 잡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증거를 확보해야 되죠. 그런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경찰권, 즉 수사권을 작용할 수 있는 것처럼 경찰 조사는 어떤 내용이다? 즉시강제라든가 경찰 작용을 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합법적으로 지금 탐정이 허용이 되긴 했어요. 언제부터? 2020년 8월부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탐정 업무의 가장 핵심은 여기서 말하는 뭐다? 행정조사, 경찰상 조사의 허용까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거든요.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찰의 가장 핵심인 정보 프로그램,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인정하느냐, 이런 개념인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요. 이 탐정이라는 영역이 조금 애매한 영역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코난, 김전일, 그런 식의 어떤 내용과는 좀 다르게 우리의 탐정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가 꽤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는 임의조사는 법률의 수권 없이도 가능하지만 강제조사는 뭐다? 반드시 개인의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작용이다 보니까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말로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임의조사. 경찰이 저 이거 좀 확인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게 임의조사입니다. 반면 강제조사는 뭐다? 저 여기 조사할 겁니다. 국민이 거부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도 당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어요. 모든 공무원들은 행정조사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공법은 행정조사에 대한 기본 원칙,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요. 행정의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면서 그 목적으로 대기되고 있는데 각 개별법에서 경찰 조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법률에서 경찰 조사에 대한 근거, 방법, 절차가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이런 내용 역시도 보다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다 보니까 법률 차원에서 전부 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첫 번째 내용, 경찰벌입니다. 자, 경찰벌이라 함은 경찰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제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찰벌이 과하여지는 경찰 의무 위반 행위를 우리는 경찰범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경찰범에게 과해지는 처벌을 우리는 경찰처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질상 행정벌이 경찰작용에도 적용되어 나타나는 것이지만 행정벌에 관한 설명이 경찰벌에도 적용이 되도록 돼 있어서 사실상 우리나라 경찰벌은 행정경찰작용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 행정벌이기 때문에 형벌법규 위반을 전제로 하는 형사벌이나 내부질서 위반을 목적으로 한 징계벌과는 구분이 됩니다. 즉 경찰벌도 그 부과를 위해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로 하며 그 범위에 대해서는 행정위법에 대해서도 위법에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의 적용 순서에 따른 어떤 한계입니다. 자, 헌법, 그 다음으로 어디로 위임되죠? 법률, 그 다음이 행정부에서 만들 수 있는 법률 형태인 명령,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 그 다음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의 순으로 법률의 위임이 진행이 됩니다. 뭐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바로 조례를 하거나 법률에서 바로 규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의 적용 순서, 위임에 있어서는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경찰 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경찰 형벌은 경찰법상의 의무위반에 가장 그 제재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형법에서 나온 형법에서의 처벌이죠.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 벌금. 그 중에 과료, 몰수, 벌금과 같은 재산형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신체형입니다. 형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형을 과한 것을 우리는 경찰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상으로는 실제 경찰은 행정이랑 형사법을 따로따로 한다고 하지만 현실에선 우리나라 경찰의 역할은 행정경찰 플러스 사법경찰 관리가 동시에 진행되죠. 강학상, 즉 이론상으로 구분하지만 실제에서는 형법, 행정법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과벌 및 과벌 절차 살펴볼게요.
자, 이런 경찰 형벌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법 총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법 총칙의 내용에 따라서 무엇이 범죄인가? 범죄론,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형벌을 부과할 것이고 그 형벌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형벌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법, 감정, 법 인식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여러분, 동일한 죄를 저질러도 외국과 우리나라의 처벌의 수위가 확 차이 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형법 배우고 있죠? 배웠나? 재수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 자, 그럼 그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미국이에요.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 A, A제, B제, C, D 등의 죄를 저지르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처벌이 되냐? AA죄에 대한 처벌, 각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형벌을 모두 더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A죄, B죄, C죄, D 등의 죄를 저질러요. 이 중 가장 양형, 즉 처벌이 높은 죄만 처벌합니다. 이걸 우리는 수재일제, 다른 말로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결국 여러 가지 죄를 져요. 근데 그중에 살인죄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살인죄로만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주요 국가에서 보면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막 100년, 200년씩 나오죠.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뭐다? 여러 가지 죄를 지면 그중에 처벌 수위가 높은 거 하나로만 처벌합니다. 반면 다른 나라는 전부 그 죄 지은 거에 대한 죄값 다 치르라고 다 더하는 거예요. 이거는 형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아직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장 우리나라 2020년 들에서 가장 양형 무섭게 받은 게 뭐냐?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이것도 그나마 무기징역은 살인죄죠. 이거였고 최근에 말했던 엠번방 사건에서 20년, 30년 요 정도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게 선고를 받은 거지 외국처럼 막 몇백 년 안 나와요. 만일 그래서 조도손 관련 사건이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에서 했다?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엠번방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국 FBI가 계속 요구합니다. 범죄인 인도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그거에 방어하냐? 이거 우리나라에서 알아서 처벌할게요. 그렇게 해서 20년, 30년 성공한 건데 미국 같은 경우를 만약 엠번방 사건이 똑같은 재판을 한다? 제가 봤을 때 못해도 100년 이상 나와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후의 죄에 대해서 가장 양형이 무거운 거로만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잠깐만. 지금 형법 총칙 배우잖아요? 이거 지금 재수론이랑 배워야 될 건데? 아, 강론 배워요? 오, 왜 반대로 배우지? 아, 그래요? 총론을 배우고 나서 강론을,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해마다 배우고 있겠구나. 어, 아, 그렇게 해요? 이게, 잠깐만, 그렇게 돼버리면 학생들이 좀 그럴 건데? 혹시 변호사님이 하시나요? 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구나. 아니, 이게 좀 생각이 차일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총론을 하고서 강론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지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다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그러니까 교과서를 우리가 총론 교과서 따로 강론 교과서 따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음.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이 클래스에 올려드린 거 있거든요. 그거 한 번씩 참고하세요. 네, 그거 한 번씩 참고하시는 걸 하면 되겠네요. 그랬구나. 전혀 몰랐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형법상의 처벌 규정에 대한 것을 우리는 경찰형법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 이게 해설이 눈부셔. 다음으로 그러한 과벌 및 과벌 절차는 그럼 어떻게 되냐? 당연히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이 되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되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경찰 형벌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와 예외적인 통고 처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도로교통법상의 직결 심판 절차 등이 인정이 됩니다. 또한 법률에 개별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도 경찰 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법률의 순서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 법률에서 직접 조례로 위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경찰 질서벌. 경찰 질서벌이라 하면 경찰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형법에 형명이 없는 벌, 즉 과태료를 과하는 경찰벌을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행정 분야에서 가장 많은 영역이 어디? 과태료예요. 여러분이 지금 양재동 그리고 과천시가 추진하는 게 뭐가 있냐면 담배 없는 담배 없다기보다 담배 연기 없는 도시 만들기? 뭐 약간 이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양재동 관할구역 내에서 담배 피우면 처벌받을 거예요. 또는 그 필 수 있는 곳들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런 내용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냐? 여기서 말한 과태료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 관련 분야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법률 위반은 전부 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벌금은 형벌이죠. 과태료는 행정벌, 그 중에서도 경찰 질서벌이에요. 국민들 입장에서 뭐다? 벌금도 내 돈 나가는 거, 과태료도 내 돈 나가는 거 똑같아요. 하지만 벌금은 어떻게 된다? 범죄 기록이 나가요. 하지만 과태료 위반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뭐가 더 좋을까? 어떤 식의 방식? 요새 그래서 트렌드입니다. 과태료 부과로 변경이 있어요. 국가 입장에서 뭐다? 국민들을 범죄자 만들면 안 되죠. 범죄자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입장도 있고, 그러면서도 어떡한다? 행정의 목적, 더 구체적으로는 금전을 국민들에게 부과돼서 금전을 받는 형식으로 될 것 같으면 벌금보단 과태료로 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또는 여기서 말한 경찰 질서벌에 있어서는 과징금. 그래서 이 과징금은 좀 단위가 커요. 어떡하냐? 전체 매출의 몇 퍼센트. 막 이렇게 돼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외국의 입법 예를 하나 설명드리면 유럽에서 적용되는 개인정보법, 우리는 GDPR이라 그래요.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그래서 GDPR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 수익의 10%라고 잡고 있습니다. 15%, 15%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몇몇 그런 IT 업종들 있죠. 이들이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EU 연합국에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가거나 이럴 경우에 법률 위반이 되면 어떡한다? 전체 수익이 15%입니다. 만일
100조를 벌어요? 15조를 과징금으로 내야 돼요. 엄청나죠? 최근 기업 관련 행정 처벌에 있어서는 이런 식의 어떤 트렌드가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근데 이제 과태료에 대해서는 말했던 것처럼 형법 총칙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사부재리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근데 늘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이중처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해요. 국민들이 입장에서 어떻게 헌법소원을 제기하냐? 벌금이 형법으로서 이렇게 해서 금전을 가져가는 건 마찬가지. 과태료도 국민의 금전 가져가는 건 마찬가지라면 결국 실제적으로는 그 효과가 동일하다면 사실상 이중처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률들의 특징이 뭐다? 형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이중으로 사실 과태료를 한 번 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에서 벌금은 벌금대로 또 나가고 형사처벌로 또 행정처벌로서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나가니까 이거 이중처벌 아닙니까라고 많이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서로 적용되는 법의 차이가 있고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중처벌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헌법재판관 9명 중에 7명 내지 8명은 아직까지 그렇게 보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뒤집힐 것 같진 않아요. 추후에 변경되는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과벌 및 과벌 절차.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한테 법률에서 직접 조례로 야, 너네 지역에 관련된 문제는 너네가 금액을 정해서 너네가 스스로 과태료를 걷어 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다만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경찰 질서벌로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대치만 규정한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특징이고요. 끝으로 경찰 질서본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절차, 즉 어떤 게 있냐? 경찰이 소위 말하는 딱지를 뗐어요. 이게 금액이 과다하다. 그럼 어떡하냐? 정식 재판 절차로 가는 게 아니라 비송사건이라고 바로 담당 경찰서장과 이야기할 수 있는 약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약식 절차를 통해서 제가 부득이 이렇게 된 건 맞는데 요번에 너무 좀 과하게 딱지를 준 것 같습니다. 라는 것들을 서로 간에 조율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어요. 또는 제가 지금 이 업무로 먹고 사는데 요렇게 만일 처리가 돼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거나 정지되면 제가 생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해를 해주십시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정식 재판 절차가 되면 몇 년이 걸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이러한 약식 절차로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학기 수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랑 같이 경찰 행정법, 경찰 조직, 경찰 작용, 그다음에 경찰의 행정 처분과 관련된 경찰의 역할, 그다음에 국민의 역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방법론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수업을 준비했고,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뭐 다 불만이 있을 거예요. 뭐 고시를 어느 정도 준비했거나 또는 뭐 자격증 준비 같은 거 했던 친구들 입장에선 아니 너무도 자꾸 뻔한 얘기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지? 왜 그리고 이거를 더 자꾸 풀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측면이 있지? 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는 법을 처음 접한 분들이 바로 지금 당장 경찰행정법을 바로 배우기는 조금 부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학생들도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법학개론 강의안도 드렸고 행정법개론 강의안도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사용하라고 제가 드렸고 그 다음에 민법, 헌법, 형법, 총론에 대한 내용들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한 학기 동안 너무 많은 어떤 학습량을 드린 것 같기도 해서 좀 저 스스로 좀 불편한 부분도 있었어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그런 제가 드렸던 것들을 미리 좀, 좀 학습을 하고 이 수업을 들었으면 조금 더 용이했을 건데, 뭐 학교 커리큘럼상 뭐 부득이 그렇게 된 점도 있고, 그리고
제가 더 제대로 설명을 못 해드린 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한 학기 수업을 마치면서 저 나름의 어떤 그 강의에 대한 생각 이런 거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수업 열심히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출석률도 매우 좋았고 또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최소 5명 또는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꾸준히 질문해 줬고 그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함으로써 저 스스로도 더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에 제가 어떤 과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학기에도 만약 수업을 한다면 그때 또 뵙는 거로 하고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겨울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또 준비하시는 거 다 잘 되시고 또 여러분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제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는 알려드렸으니까 저는 웬만하면 학교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미리 연락하시고요. 같이 뭐 차 한잔 하든지 식사 같이 하면서 상담도 해드리고 법 공부하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쨌든 학교 06학번이고 여러분들한테는 선배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본교에서 이렇게 제 후배님들이랑 같이 강의할 수 있는 게 제 입장에서는 영광이고 전 나름 또 사명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수업 열심히 들어주신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주는 여러분들 뭐 과제랑 시험으로 바쁠 테니까 다음 주는 그냥 넘어가는 거로 해서 오늘로 이번 학기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죠. 에이, 왜 이래? 아직 성적 입력 안 했어. 성적 입력 안 했어요. 하고 나서 그런 얘기. 뭐, 여러분들, 저에 대한 뭐 강의 평가 이런 거 잘 보셨을 거예요. 저는 학생들 스스로 최선을 다하면은, 특히 절대평가가 되면, 이제 성적 잘 드리는 편이니까, 유예림 학생 법대 강의 들었어요? 법대인가? 아, 법대구나. 저 법대 강의도 하고 있는데? 아, 미안해. 그 수업은 차라리 10명이었으면 절대평가인데 11명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미안해. 그 수업은 어쩔 수 없었어요. 아무튼,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제가 이제 경찰행정학과랑 법과대학 두 군데서 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대학에서는 주로 이제 행정법 관련 과목들 강의하고 있고요. 다음 학기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 나중에 좋은 일이 있기만을 기대하며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나가시는 거 확인하고 제가 강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았습니다.